아내의 얼굴이 변했다. 처음 알아차린 건 예나가 100일을 지난 직후였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 속 체리는 웃고 있었지만 실제 그녀의 눈은 웃지 않았다. 오늘은 어땠어? 병원 행정팀에서 야근을 마치고 들어선 거실에서 늘 건네는 인사였다. 10달 전까지만 해도 체리는 내 질문에 하루 있었던 일들을 쏟아냈다. 지금은 그저 괜찮아라는 한마디로 대화를 끝낸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체리는 예나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었다. 몇 번이나 하품을 해대는 아내를 보며 걱정이 되었지만 차장 발령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육아 부담을 더 나눠 갖기는 어려웠다. 이런 생각이 합리화는 아닐까 자문하면서도 나는 매일 아침 그녀에게 나중에 봐 하는 말만 남기고 집을 나섰다. 체린의 일기장을 본 건 우연이었다. 거실 소파 틈에서 발견한 공책을 정리하려다 펼쳐진 페이지에 적힌 문장들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오늘도 나는 예나의 엄마일 뿐이었다. 창민은 날 여자로 보지 않는다. 거울 속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다음 페이지는 찢겨 나간 흔적이 있었다. 그 뒤로 한 달 가까이 빈 페이지가 이어졌다. 하지만 어제 날짜로 다시 글이 시작되었다. 케빈님이 내 사진에 좋아요를 눌러주셨다. 출산 전 사진인데도 알아봐 주시다니. 오늘 DM으로 육아와 자기 케어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조언해 주셨다. 남편보다 더 내 상태를 이해해주는 것 같다. 케빈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었다. 출산 전 체린이 심리학과 육아 콘텐츠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알았지만 특정 인물을 언급한 적은 없었다. 그런 내게 더 충격적인 것은 일기의 내용보다 체린이 나를 남편이라고 칭한 것이었다. 결혼 전부터 그녀는 언제나 내 이름을 불렀다. 저녁 식사 준비 중인 체린을 지켜보았다. 얼마 전까지 요리하는 것을 즐기던 사람이 이제는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스마트폰은 항상 손이 닿는 곳에 두었고 알림이 울릴 때마다 아이를 재우느라 깊게 잠들었던 때조차 놀라듯 화면을 확인했다. 요즘 좀 어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잠시 요리를 멈추고 나를 쳐다보았다. 뭐가? 그냥 많이 지쳐 보여서 그럴 만하지. 하루 종일 예나랑 둘이 있는데 말끝을 흐리며 다시 요리에 집중했다. 무언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예나가 울기 시작했다. 체리는 한숨을 내쉬며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어깨가 처진 모습이 왠지 죄책감으로 다가왔다. 육아휴직 중인 체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예나와 단둘이 보냈다. 처음엔 모성애로 충만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표정에서 생기가 사라져갔다. 내가 퇴근 후 아이를 안아주는 시간도 줄었다. 차장 심사는 다음 달이었고 준비할 서류는 산더미였다. 그날 밤 체린이 아이를 재운 후 화장대 앞에 오래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 잠들기 전 스킨케어조차 대충 하던 사람이 거울을 들여다보며 뭔가를 찾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녀는 한숨을 쉬고 침대로 왔다. 내일 출근해? 어둠 속에서 체린이 물었다. 왜? 아니, 그냥 예나 예방접종이 있어서. 아, 미안해.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대답 없이 체리는 등을 돌렸다.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다가 문득 거실에 두고 온 노트북이 생각났다. 다음 날 발표할 프레젠테이션을 확인해야 했다. 조용히 일어나 방을 나섰다. 거실 탁자 위 체린의 핸드폰이 불빛을 내며 진동했다. 화면을 힐끗 보니 기에빈 코치님이라는 이름과 함께 메시지 미리 보기가 떴다. 오늘도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드셨죠? 당신도 쉬어야죠. 내일. 나머지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 순간 일기장에 적힌 이름이 떠올랐다. 핸드폰을 들어 메시지를 확인하려다 문득 양심의 가책이 들었다. 아내의 사생활을 함부로 들여다보는 것은 옳지 않았다. 노트북을 켠 후 PPT 파일을 열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메시지 내용으로 가득했다. 체리는 왜 낯선 코치와 늦은 시간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걸까? 결혼 이후 우리 사이에 생긴 첫 번째 비밀이 이렇게 시작되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단순한 위로와 조언을 구하는 관계라고 믿고 싶었다. 다음 날부터 체린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머리를 매만지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화장품을 꺼내 얼굴에 빛을 더했다. 오늘은 어디 가? 출근 준비를 하며 물었다. 그냥 예나 데리고 공원에 나갈까 해서. 체린의 대답은 가볍게 들렸지만 화장대 위에 놓인 향수병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미심쩍은 마음을 억누르며 평소처럼 출근했다. 회사에서도 내내 체린의 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아내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떠나지 않았다. 식사 시간에도, 예나를 재울 때도, 심지어 샤워하기 전에도 메시지를 확인했다. 체린은 며칠 후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섰다. 예나를 시어머니께 맡기고 엄마들 모임에 간다고 했다. 돌아와서는 오랜만에 활기찬 표정이었다.
오히려 그 생기가 낯설게 느껴져 가슴이 조여왔다. 모임 어땠어? 좋았어. 다들 비슷한 고민이 있더라고. 많이 위로받았어. 그달에만 3번의 엄마들 모임이 있었다. 그때마다 체리는 새 옷을 입거나 머리를 바꾸고 나갔다. 생후 10달 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모임이 패션쇼처럼 느껴졌다. 의심의 그림자가 짙어졌지만 차장 승진을 앞둔 시점에서 가정사에 매달릴 여유가 없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체린의 휴대폰이 울렸다. 나는 그녀에게 전달해 주려다 습관처럼 화면을 봤다. 케빈 코치님이라는 이름 옆에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오늘 당신이 입은 흰색 원피스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마치 출산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체리는 오늘 흰색 원피스를 입고 외출했었다. 그러나 엄마들 모임에 간다고 했었다. 케빈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그녀의 옷차림을 알고 있는 걸까? 나는 이상한 직감에 휴대폰 알림 설정을 살폈다. 체린이 모르는 사이에 다른 메시지들을 확인해 보니 하루에도 수십 개의 메시지가 오갔다. 그녀가 아이를 재우는 시간에도, 내가 늦게 들어오는 날에도, 심지어 우리가 함께 TV를 보는 시간에도. 메시지 내용은 대부분 위로와 공감으로 시작했다.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해요. 그러다 점차 당신의 웃는 모습이 그립네요. 오늘은 어떤 옷을 입었나요? 로 변해갔다. 더 이상 보기 힘들어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샤워를 마친 체린이 나왔을 때 나는 이미 자는 척 누워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미소 지었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우연히 회사 근처에서 체린을 보게 되었다. 시어머니께 예나를 맡기고 카페에 앉아있는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다. 마주 앉은 남자는 30 초반으로 보였고 외국에서 오래 살았는지 이국적인 분위기가 느껴졌다. 케빈이 틀림없었다. 멀리서 지켜보니 체린의 표정은 오랜만에 보는 생기로 가득했다. 그 남자가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쓰다듬었을 때 체린은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울어진 몸은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듯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지만 무너진 감정을 추스르며 그 자리를 떠났다.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덜컹거리는 가슴은 멈추지 않았다. 그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집에 들어섰다. 체리는 평소와 다른 화장으로 나를 맞이했다. 입술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향수 냄새가 거실에 퍼졌다. 오늘 일찍 왔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 있었다. 일이 일찍 끝나서. 거짓말을 했다. 실은 그녀의 모든 행적을 확인하고 싶었다. 예나가 아직 자지 않고 울며 보채는 소리가 들렸다. 체리는 서둘러 아이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녀의 가방을 살폈다. 영수증 하나가 눈에 띄었다. 오늘 점심 먹은 카페 영수증이었다. 2잔의 커피와 케이크. 한 명이 아니었다. 그때 체린의 핸드폰이 울렸다. 케빈의 메시지였다. 오늘도 예뻤어요. 다음에는 더 오래 함께해요. 가슴 속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저녁 내내 체린의 분주한 움직임과 예나를 돌보는 모습을 지켜보며 오늘 점심 그녀의 손을 잡았던 남자를 생각했다. 아내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다른 남자에게 손을 내밀 수 있었을까? 아이를 재우고 나온 체린에게 물었다. 요즘 어떤 일 있어? 그녀는 잠시 굳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곤부심한 얼굴로 대답했다. 별로. 왜? 그냥 달라 보여서.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도 가끔은 여자로 살고 싶어.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그녀를 얼마나 소홀히 했기에 다른 남자에게서 여자로 인정받길 원했을까? 체린의 말은 자기 행동에 대한 정당화처럼 들렸다. 여자로 살고 싶다는 말이 어느새 우리의 결혼 서약을 무너뜨리는 문장이 되어버렸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옆에 누운 체리는 몸을 돌려 등을 보인 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푸른 빛이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익숙했던 그 얼굴이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다. 진실은 때로 아주 작은 소리로 찾아온다. 그날 밤 체리는 노트북을 켤 때 들린 짧은 알림음이 그랬다. 내가 그녀의 노트북을 사용하게 된 건 병원 자료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내 노트북은 업데이트 중이었고 자료는 급했다. 알림이 계속 울려댔다. 채팅창이 자동으로 열렸고 케빈이라는 이름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크롤을 내리지 않아도 최근 대화가 보였다. 내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나요. 그리고 지난번처럼 상민 씨에게는 엄마들 모임이라고 하세요. 숨이 멎는 듯했다. 체린의 답장도 보였다. 알겠어요. 내일 뵐게요. 손끝이 떨렸다. 커서를 움직여
채팅방의 시작 부분으로 올라갔다. 첫 대화는 예나가 태어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시작되었다. 케빈은 처음에 육아 조언과 심리적 위로를 건넸다. 체리는 점차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우울함, 외로움, 무력감, 그리고 내 이야기도. 창민은 날 이해하지 못해요. 늘 일에만 집중하고 내가 여자라는 사실을 잊은 것 같아요.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다. 아내가 나를 얼마나 외롭게 생각했는지 몰랐다. 그러나 대화는 점점 더 개인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 잠옷 차림의 사진, 저녁 약속 후 차 안에서의 대화, 그리고 지난주 둘만의 시간을 암시하는 메시지들. 노트북을 닫고 심호흡을 했다. 내 머릿속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들이 충돌했다. 아직 예나는 너무 어렸고 우리 가정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다음 날 출근길, 핸드폰을 열어 법률 사무소를 검색했다. 참가자 소송에 대한 기사를 읽다가 문득 이런 행동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상대로 증거를 모으고 법적 대응을 고민하다니. 그날 오후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다며 일찍 퇴근했다. 시내의 카페 근처에 자리를 잡고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채린이 나타났다. 오랜만에 본 화사한 원피스 차림이었다. 얼마 후 케빈으로 보이는 남자가 도착했다. 멀리서 지켜보니 둘은 처음부터 거리낌 없이 가까워졌다. 케빈의 손이 채린의 어깨에 자연스레 올라갔다가 등을 쓸어내렸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평범한 연인처럼 보였겠지만 내게는 날카로운 단검이 가슴을 파고드는 느낌이었다. 1시간쯤 후 둘은 함께 카페를 나섰다. 가까운 호텔 방향으로 걸어갔다. 눈앞이 흐려졌다. 내가 직접 따라가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 장면을 본다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았다. 대신 채린의 계좌를 확인했다. 우리는 결혼 이후 공동 계좌를 사용했고 모든 내역이 앱으로 확인 가능했다. 최근 몇 달간 낯선 가맹점의 결제가 여러 번 있었다. 호텔, 카페, 레스토랑, 그리고 2번의 호텔 객실 결제. 증거들이 쌓일수록 내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오해이길 바랐다. 채린에게 직접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녀가 거짓말을 한다면 더 견디기 힘들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 예나를 안아보았다. 생후 10달. 아직 세상의 복잡함을 모르는 나이였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에는 무언가 달라진 기색이 느껴졌다. 엄마가 변한 것을 아는 걸까? 예나는 요즘 채린보다 나에게 더 잘 안겼다. 엄마의 품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는 듯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채린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내가 언제부터 그녀의 변화를 놓쳤을까? 업무에 지쳐 귀가할 때마다 아내의 눈빛이 점점 공허해지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일상의 피로로만 여겼다. 출산 후 그녀가 겪는 정서적 공허함을 진지하게 대화하지 않았던 내 책임도 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3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내일 모든 것을 끝내기로 마음먹었다. 증거들을 정리하고 채린과 마주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케빈이라는 인물에 대해 더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인터넷에서 그의 SNS를 찾아보니 스스로를 마음 회복 코치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주로 육아에 지친 여성들을 위한 심리상담을 표방했다. 하지만 전문 자격증이나 공식 경력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의 피드에는 다양한 여성들과 찍은 사진이 가득했다. 그 여성들의 얼굴 표정이 모두 비슷했다. 채린이 최근에 보여준 것과 똑같은 생기와 설렘. 갑자기 메시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케빈의 게시물 아래 달린 댓글이었다. 당신 때문에 내 가정이 무너졌어요. 다른 여성들도 조심하세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케빈은 육아로 지친 여성들의 약점을 노리는 사람이었다. 그들에게 위로와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해 감정적 의존을 유도하고 결국 육체적 관계까지 이어가는 패턴이었다. 체리는 그저 그의 여러 사례 중 하나였던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내일 아내를 마주하고 진실을 끄집어낼 때가 왔다. 증거들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체리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다. 그녀가 케빈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다. 내일은 더 특별한 시간을 갖고 싶어요. 당신이 나를 여자로 대해줘서 고마워요. 아침이 밝았다. 어젯밤 잠을 설친 탓에 눈이 퉁퉁 부었지만 오늘은 결코 회피할 수 없는 날이었다. 체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화장을 하고 있었다. 거울 속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한때 내 아내였던 사람이 이제는 낯선 이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오늘 또 엄마들 모임 가? 담담하게 물었다. 체리는 화장붓을 들던 손을 멈추었다. 거울을 통해 우리 시선이 마주쳤다. 응. 왜? 정말 엄마들 모임이야?
침묵이 우리 사이를 가득 채웠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거짓말을 준비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내 손에는 이미 증거들이 들려 있었다. 체린의 노트북에서 출력한 대화 내용, 호텔 영수증, 계좌 내역, 그리고 케빈의 SNS 캡처본까지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이게 다 뭐지? 체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와 케빈의 대화, 그리고 증거들이야. 이제 그만 거짓말해. 체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에 방에서 자고 있던 예나가 깨어 울기 시작했다. 왜, 내 사생활을 뒤졌어? 체린이 흐느끼며 물었다. 그 말에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다. 사생활? 결혼한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는 게 사생활이야? 우리 가정은? 예나는? 그건 생각해봤어? 체리는 아이 방으로 달려가 예나를 안아 달래기 시작했다. 그녀의 등이 흐느낌으로 떨고 있었다. 나는 뒤따라갔다. 왜 그랬어?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체리는 한참을 예나의 등을 토닥이며 울었다. 마침내 아이가 진정되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예나를 침대에 눕히고 방을 나왔다. 거실에서 우리는 다시 마주섰다. 난 너무 외로웠어.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매일 아기와 둘이서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어. 나는 그저 엄마일 뿐이었어. 더 이상 나로 존재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게 다른 남자를 만나도 되는 이유가 돼? 케빈이 누군지는 알아봤어? 그는 너 같은 취약한 여성들을 노리는 사람이야. 체린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날 이해했어. 나를 여자로 대해줬다고. 여자로? 그는 내가 결혼한 여자라는 걸 알면서도 접근했어. 그런 사람이 진짜 너를 생각했을 거라고 믿어? 체린은 마치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 나도 알아. 우리가 한 일이 잘못됐다는 걸. 하지만 내 마음은 너무 공허했어. 예나가 태어난 후로 나는 매일 사라져갔어. 내 몸은 변했고 내 시간은 없어졌어. 당신은 일에 바빴고 나는 그저. 그래서 내 선택이 불륜이었어?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외로웠다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우리가 해결했어야 할 문제야. 왜 다른 남자에게 갔어? 내가 말했어. 수없이 말했어. 당신이 듣지 않았을 뿐이야. 체린이 울부짖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지쳤는지. 당신은 그래, 알아라고만 했어. 실제로는 아무것도 몰랐으면서. 그 말에 나도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정말 그녀가 보내는 신호를 못 본 것일까? 매일 밤 지친 얼굴로 아이를 돌보는 그녀를 보면서도 나는 단지 일상의 피로로만 여겼다. 그래도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어. 이제 내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다. 내가 외로웠다는 이유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릴 권리는 없어. 예나는 어쩌고? 그 아이가 자라서 엄마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체리는 소파에 무너지듯 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후회,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처음에는 그저 위로를 받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가 흔해였다. 하루하루가 너무 버거웠어. 나는 내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느꼈어. 그는 나를 다시 찾게 해줬어. 그런 식으로? 다른 여자들에게도 똑같이 하는 남자를 통해서? 내가 휴대폰을 꺼내 케빈의 SNS 속 다른 여성들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는 너만 특별하게 대한 게 아니야. 이건 그의 수법이었어. 체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진실이 그녀를 덮치는 순간이었다. 체린은 말을 잇지 못했다. 갑자기 예나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체린은 자동적으로 일어섰지만 이번에는 내가 먼저 아이 방으로 들어갔다. 예나를 안아 올리자 그녀는 곧 진정되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내 얼굴을 만졌다. 순수한 그 눈빛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거실로 돌아오자 체리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녀가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당장 내가 그 남자와 모든 연락을 끊어야 해. 나 이미 끊었어. 어제 체린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당신이 뭔가 알아챈 것 같았어. 그리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문득 깨달았어.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상민아, 체린이 내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다. 나 너무 미안해. 정말로 이런 식으로 풀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 그냥 내 감정이 통제가 안 됐어. 예나가 내 품에서 엄마를 향해 손을 뻗었다. 체리는 망설이다 아이를 받아들었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 있는 이 순간
우리 가정의 형태는 그대로였지만 내면은 이미 산산조각 났다. 당신 말이 맞아. 채린이 예나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 외로움 때문에 우리 애에게 이런 상처를 줄 권리는 없었어. 나는 너무 이기적이었어. 그녀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지만 상처는 이미 깊었다. 결혼 서약이 깨진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배신감이 가시지 않았다. 엄마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어. 마침내 내가 말했다. 우리 모두 힘들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를 배신하는 건 말을 잇지 못했다. 채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예나는 엄마의 눈물을 신기한 듯 바라보며 작은 손을 뻗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져 있었다. 한때는 완벽했던 우리 가족의 모습이 이제는 균열로 가득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진실이 드러난 후 일주일이 지났다. 집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채린과 나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았다.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었고 예나에 관한 이야기만 간신히 나눴다. 밤에는 내가 소파에서 잤다. 침대에 함께 누울 자신이 없었다. 채린은 케빈의 계정을 차단했다고 했다. 확인해보니 그의 SNS 계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다른 여성의 신고가 누적되어 삭제된 것인지 아니면 그가 스스로 흔적을 지운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어느 쪽이든 이제 그는 우리 삶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생생했다. 주말에 예나를 시어머니께 맡겼다. 내 어머니는 상황을 대충만 아실 뿐이었지만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신 듯했다. 예나를 안아주시는 어머니의 품에 아이가 편안하게 안기는 모습을 보며 쓸쓸함이 밀려왔다. 채리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참는 듯했다. 한때는 예나가 가장 편안해하던 엄마의 품이 이제는 낯설어진 것 같았다. 어머니께 예나를 맡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채린에게 내 결정을 이야기했다. 당분간 떨어져 지내자. 내가 잠시 나가 있을게. 채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녀의 침묵이 동의인지 거부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리였다. 감정이 진정되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이사는 금방 끝났다. 필요한 것은 거의 없었다. 회사에서 가까운 원룸에 짐을 풀고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곱씹어 보았다. 채린의 우울함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던 나의 무심함. 그리고 그 빈자리를 파고든 케빈이라는 남자.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저울질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 망가져버린 상황에서 일주일 후 처음으로 집에 돌아가 예나를 만났다. 고작 일주일 만에 아이는 조금 더 자란 것 같았다. 아빠를 알아보고 환하게 웃는 예나의 모습에 가슴이 저렸다. 채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한층 더 수척해져 있었다. 상민아,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예나를 재운 후 우리는 오랜만에 마주 앉았다. 채리는 지난 일주일간 생각했던 것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고백이자 참회였다. 난 정말 위로받고 싶었을 뿐이야.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 아기가 태어난 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 몸도 마음도 아무도 내 변화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았어. 채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케빈은 나를 이해한다고 했어. 나에게 필요한 말을 정확히 해줬어. 처음에는 정말 치유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그저 내 허영과 외로움을 이용한 거야. 채리는 지난 몇 주간 소아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고 했다. 산후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녀의 노력이 느껴졌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의심과 배신감이 가시지 않았다. 난 이제 알아. 외로움 때문에, 우울함 때문에 그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걸. 내가 사랑을 배신했어. 가장 소중한 것을 그냥 버렸어.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채리는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휴대폰을 가져왔다. 화면에는 그녀가 사용하던 SNS 계정 삭제 페이지가 열려 있었다. 손가락이 떨리는 것이 보였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도피처는 필요 없어. 현실에서 마주해야 할 시간이야. 그녀의 손가락이 계정 삭제 버튼을 눌렀다. 작은 소리와 함께 화면이 바뀌었다. 정말로 로그아웃을 원하냐는 확인 메시지. 채리는 망설임 없이 얘를 선택했다. 상민아, 나를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나는 정말 미안해. 우리 가족을 지키지 못해서 나는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이 충돌했다. 법적으로 이혼을 고려해볼까 생각도 했었다. 상간자 소송의 가능성도 알아봤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해결책일까? 아이 방에서 예나의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나와 체리는 동시에 일어났다. 아이 방으로 들어가자 예나는 잠에서 깨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손을 위로 들어 안아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나는 천천히 예나를 안아 올렸다. 체리는 망설이다가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예나는 둘 사이를 번갈아 보다가 작은 손을 뻗어 엄마의 얼굴을 만졌다. 무언가를 느낀 듯 체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사랑을 버렸다. 체린이 속삭였다. 이건 치유가 아니라 파괴였어. 창밖으로 비친 새벽 햇살이 우리 세 사람을 비추었다. 예나는 엄마의 눈물에 손을 뻗었고 체리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손을 잡았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이 깨진 가정을 다시 붙일 수 있을까? 아니면 산산조각난 신뢰는 영원히 복원할 수 없는 것일까? 그 답을 찾기까지 우리에게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우리 세 사람이 같은 공간에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